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3차 대유행 시기인 올해 1월 7일 869명이 발생했었는데요. 그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속속 발견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최근의 상황은 전혀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러다가 혹시 4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건 아닌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월 7일 이후에 지금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걱정을 내려놓을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400명, 500명대 확진자,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약 45% 정도 나오던 시기가 정확하게 5주, 6주 전이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 백신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백신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동이 잦아지고 방역이 무너졌던 20, 30, 40대에서 조금씩 확진자가 늘고 그 늘어났던 확진자의 연결고리를 우리의 방역망에서 찾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네. 갑자기 1000명대로 확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집단에서의 집단 발병이 만약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700명, 800명대에서 1000명 이상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 확진자의 그런 양상을 보면은 한 명이 한 명에게 감염시키고 또 그 사람을 추적해 보면 또 한 명이 나오고 대부분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서서히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서 일시적으로 6, 700명대로 떨어지는 걸 보였다가 다음 주 화, 수, 목, 금에 다시 7, 800명대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방역 조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좀 더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한 2, 3주 동안 서서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다만 여기 전제 조건은 집단 발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 활동이라든지 기타 유흥주점 그 외에 또 집회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모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우려되는 점이 지금 특히 수도권에 많은 확진자들이 몰린 거잖아요. 지역 발생 확진자 추이를 보면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사흘 연속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역시도 지역 발생 765명 중에서 수도권 확진자가 619명이었습니다. 역시 80.9%를 차지했습니다. 네, 뭐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지는 이런 집단 감염들의 양상을 보면 뭐 앞서 언급해 주신 그런 뭐 유흥업소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1주간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를 보면 역시 509명이네요. 509명으로 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그 3단계 기준을 넘은 셈이라서 이 역시도 아무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도권의 상황 전반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우선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응축되었다가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수도권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 국무총리의 대국민談話에서도 역시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유병욱 교수께서 어떻게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우선 수도권이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코로나19의 특성 그리고 최근에 유행 우세종이 될 수 있는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증상이 이렇게 많지 않고 일반 감기와 아주 유사한 목이 약간 따끔따끔하거나 아니면 무증상인 경우로 많이 진단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젊은 층, 현재 무증상, 현재 본인 진단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이번 주말 또는 이제 곧 휴가가 지나될 때 지방으로 많이 간다고 하면 앞으로 2, 3주 후에 이 전 지방에서 이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었죠. 따라서
수도권에 현재 80%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인근에 있는 강원, 충청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 외에 젊은 층에서 이번 주말을 활용해서 여러 그런 휴양지 또는 휴가를 즐기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2020년 5월에 이태원 클럽발로 확산됐던 걸 경험을 더듬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확산세를 빨리 잡았냐면 바로 자발적인 검사였습니다. 예. 지난 우리가 4주 동안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선제적으로 선별진료 가서 검사하세요란 말을 최근에 많이 안 하고 네. 마스크를 써도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모호한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의 이 메시지는 저는 확실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상암동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마포구, 홍대, 클럽, 주점을 방문한 사람 검사 받으라고 예. 문자가 왔는데 예전에는 이런 문자를 받았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네, 네. 이번에는 다른 것 같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 또는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 20, 30, 40대 젊은 분들 증상이 없으셔도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예. 지방 또는 가족분들 만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해서 주말 충분히 이용하셔서 선발진료소를 방문하시고 검사하시는 것이 수도권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홍대나 마포구 일대 방문했던 젊은 층에게 다시 한번 경각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총리께서 그 민주노총이 내일 집회를 좀 철회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때 1,000명 정도가 나왔죠. 확진자가.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꼭 해야 된다면 좀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보면 네. 어떤 뭐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더 높고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충분한 이제 집회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예. 그리고 뭐 거기서 충분한 거리두기와 그다음에 이 집회를 치르기 전에 뭐 체온을 뭐 측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대규모 집회는 이것이 사실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예. 특히 거리두기를 이제 참가자들이 하려면 그 집회 장소가 굉장히 넓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도심에서의 집회의 특성상 그 넓게 이제 집회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민주노총도 지금 이 집회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우려를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이제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 측도 애초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좀 넓은 어떤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해달라고 경찰에 요구를 했지만 그게 또 허용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도심에서 그렇게 넓은 좀 밀집도를 줄이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러모로 봐도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더 이상 전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처럼 사실 민주노총의 주장은 그것처럼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 주장을 하려고 이제 집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뭐 그동안 어떤 노동자들이 뭐 겪었던 어떤 해고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좀 커버하지 못하는 법 제도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주장을 하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정부가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이 민주노총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향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대목도 있으니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는 이런 협상을 같이 하게 되면 예. 제 생각에는 좀 서로 좀 합의할 수 있는 대목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집회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이렇게 확산되고 이런 게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논란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방역과 이런 좀 이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어떤 결과물들이 최근에는 어쨌든 좀 있었다고 보지만 하지만 지금 이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지금은 이제 감염자 수가 800명 이렇게 좀 신규 확진자가 800명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민주노총이 충분히 감안할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당국에서 발표하기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좀 조정했습니다.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이제 상향 조정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그 50대 미만 분들은 이제 2차로 교차 접종을 하게 되잖아요. 화이자랑 교차 접종을 하게 됐을 때 효과 부분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우리나라에서의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주로 수입이 됐었고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가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접종을 못하고 또 30세 미만에서도 이제 교차 접종자가 필요할 텐데 50세로 올린 거는 저는 환영할 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수급 현황을 봤을 때 파이자나 또는 모더나사 또는 아직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곧 수입될 노바백스사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혈전에 대한 위험성, 특히 50세 미만의 여성에서의 혈전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또 현재 상황에서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만 50이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2회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예방접종에 있어서의 메신저 RNA 방식이 온다면 저는 기꺼이 예방접종을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하셨던 분이 예. 2차로 파이자를 원래 30세 미만만 맞기로 했다가 50세 미만 하면서 더 확대됐거든요. 네. 그래서 110만 명 정도가 더 교차 접종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메신저 RNA 예방접종이 현재 청소년들에서의 심근염 등이 보고되고 있어서 미국 식약처에서는 심근염에 대한 것을 라벨, 즉 상품에다가 발생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듯이 라벨을 붙여서 올린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없고 이제 스페인 등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아스트라제네카 1차 예방접종을 하고 2차 예방접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 확산세가 심하니까 네. 2차 예방접종부를 끌어서 1차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파이자사 예방접종을 진행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안정성과 항체 형성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파이자사를 예방접종 1차를 하고 아스트라제네카사를 2차 예방접종 한 것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이후 파이자사 예방접종을 했을 때 항체 형성이 높다라고 나온 연구도 있고요. 예. 단 이 연구의 제안은 뭐냐면 파이자사를 예방접종을 2번 한 군에서 항체 기원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논문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특성이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같은 방식이 얀센 백신인데 얀센 백신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지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은 국내에서 얀센 예방접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요. 우선 남성분들에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 병역과 관련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진행됐고 그 위에 이제 대기 백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얀센사의 예방접종이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4월, 5월에 잠깐 중단됐던 게 혈전 관련된 보고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혈전의 증상의 의심을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의 방법,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의료진에게 전달된 이후에는 혈전 사례가 보고가 되었으나 사망 사례는 한 건도 미국에서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각 국가별로 다 사정이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만 50세 미만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 예방접종을 금지했다가 다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심하니까 만 18세 이상이 재방접종을 해도 된다고 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만 40세 미만에서 좀 접종을 안 할 걸 권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얀센사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령 제한보다는 성별 제한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모든 걸 근거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은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메신저 RNA 방식이나 노바백스와 같은 접합 백신으로 진행을 하고 남성 또는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에 있어서의 이런 항체 유지가 오래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지만 연령 제한에서는 현재는 급하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 저희 나누고 있는데요. 기존에 백신 접종할 때 오접종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앞으로도 그런 오접종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오접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마다 고유의 색깔을 표시한 인식표를 달아서 구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이자는 보라색이고요. 모더나가 빨간색, 아스트라제네카가 흰색, 얀센은 파란색이고 접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옷 또는 손목에
맞아야 하는 백신을 가리키는 색상의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 받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나 혼동이 없게, 그리고 접종실로 향하는 동선과 예진표, 그리고 보관함, 부대 물품, 이쪽에도 백신 종류를 구분하는 스티커가 이제 부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어떤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일단 뭐 일선 병원에서 이제 지금 이제부터는 2개 이상의 이제 백신을 한 번에 이제 좀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고유의 인식표를 붙여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저게 없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이제 편의적으로 예. 좀 더 이제 좀 백신을 오접종할 가능성이 줄어들긴 하겠죠. 네. 그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인식표를 이제 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뭐 또 잘못 부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 잘 부착할 수 있도록 관리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색깔로 이제 구분한다고 했는데 사실 색깔을 또 잘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패턴이라든가 또는 예. 이제 글씨를 잘 보이게 뭐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해 볼 만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오접종이라는 게 꼭 이제 백신의 종류를 이렇게 혼동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접종 용량이라든가 접종 시기가 혼동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충분히 이제 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보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인식표에 의한 어떤 뭐 오접종 사례를 줄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의 어떤 그러한 이제 조치도 필요하지만 네. 이 백신을 접종 받는 사람도 네.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이제 모더나 백신을 맞으러 왔는데 왜 보라색 인식표가 있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색깔과 인식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예.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강화를 좀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접종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연구진이 그 코로나 초기 감염에 대해서 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코로나 감염이 코 속에 있는 점막에서 시작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이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코 점막에서 우선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서워했던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 점막보다는 폐 하부에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전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치명률이 높았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 등은 점막층에서 결합이 시작되면은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다른 세포로 유입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연구는 아니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 다 우리가 주사기로 근육 주사만 생각하시는데 예. 코로 뿌리는 분무형 예방 접종도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에서도 판매가 됐었고 국내에서도 판매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효과와 실효성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일찍 중단된 적도 있었거든요. 예.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 중에서 가장 큰 호흡기의 관문인 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감염력이 높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턱스크라고 하죠. 턱만 가리는 마스크 예. 착용이라든지 입만 가리고 코를 내놓는 즉 마스크 착용을 바르게 한다고 하면은 예방 접종만큼 우리가 1차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에도 코 점막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료 제품만 아니라 예. 예방적 목적으로 코에 분무를 했을 때 코로나19 등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가 점막에 붙지 않도록 하는 1차적 예방적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성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강에 직접 백신을 투여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연구진의 코멘트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앞서 언급해 주신 뿌리는 방식의 그 접종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감 예방 접종으로 코에다 이렇게 칙칙 분무형으로 해서 주사에 대한 공포감이 있거나 예. 또는 연령이 어린 경우에서 사용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항체 형성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 일시 판매가 중단된 적도 있고요. 예. 그러한 제형들은 이전에도 개발된 적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저희가 의료적으로 좀 문외에서 여쭙는 질문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근육 주사와 코 점막에 백신을 투여하는 어떤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주사기로 놓는 것과 뿌리는 것은 차이가 있고 또 뿌리는 것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중단됐다. 그러면 코 속 점막에다가 주사기로 접종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예.
코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비인후과 전문의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코의 점막이 확산이 돼서 혈관 활동성 비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줄줄줄 콧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의 국소적 치료를 위해서 코 점막에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면역을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전하게 우리 체내에 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예. 메신저 RNA 방식 같은 경우는 지질막으로 싸는 게 그 핵심 기술이잖아요. 네. 그거를 다시 주사로 봉입해서 안전하게 근육을 주사하면은 근육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그 주사액들이 들어가고 우리가 항체를 만들어지는 그런 장기까지 전달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 뿌리는 경우도 사실 코 밑에 혈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예. 코피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점막이 얇고 예. 그 안에 많은 작은 미세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코에 뿌리면 그냥 해가지고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코 점막을 통해서 그 얇은 혈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사 놓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됩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먹는 약이 빠르냐 주사가 빠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먹는 약도 소화 흡수가 되면서 결국은 혈액을 타고 지금 우리가 표적 장기로 가는 건데요. 예. 같은 원리인데 그것이 피부 또는 분무로 코 점막 아니면 근육 주사 또는 혈관 주사 이렇게 경로만 다를 뿐이지 예. 면역을 갖다 획득하는 방식은 같고요. 제가 이 연구에서 판단했던 부분은 만약에 코로나19가 여러 경로로 들어갔는데 폐 깊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눈으로 예전에 뭐 눈으로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 만약에 대부분의 침입 경로가 코 점막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에서 접종을 완료했지만 감염이 가능하신 분들 코 점막을 뿌림으로써 마스크 착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이런 기술들이 개발된다고 하면은 예.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어린이들 예. 또는 호흡기 환자로서 고령층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오래 못 하는데 코 점막 치료제로서 예방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에 아마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우문에 아주 상세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코로나19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이어지는 사건 큐브 함께해 주실 거고요. 유병욱 교수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